여러분,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투자처가 있었죠. 바로 지식산업센터, 줄여서 지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그 황금알이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타워가 되어버렸는지, 그 기막힌 과정과 혹시 탈출구는 없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심지어 임대조차 못 내놓는 상품. 와, 정말 막막하죠. 이게 바로 지금 텅 빈 건물에 갇혀버린 한 중소기업 대표님의 절규입니다. 이 한마디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4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 10곳 중에 무려 4곳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한 동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쓸 수 없는 상품. 이 텅 빈 꿈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여러분, 여의도 전체 오피스 면적의 무려 16배. 이게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양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그중에 거의 절반, 45%가 아직도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과잉 공급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아니, 내 사업장 하나 가져보겠다는 소박한 꿈이 어떻게 악몽이 됐을까요? 자, 보세요. 원래 쓰던 사무실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하죠. 근데 새로 분양받은 곳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또 나가요. 부담이 벌써 2배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막상 입주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매달 2천, 3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덫에 걸려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유령 타워가 만들어진 걸까요? 이 사태가 그냥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부 정책,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의 돈, 마지막으로 성공 신화라는 3가지 재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자, 과거에 판교 신화라는 엄청난 성공 사례가 있었죠. 이걸 본따서 여기저기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2019년에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주면서 공급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에 2020년 팬데믹 때 제로금리가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은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지금입니다. 찾는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잔뜩 지어놓은 이 거대한 공실 사태 말이죠. 사실 이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자족용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신도시를 지을 때 그냥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땅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의도는 정말 좋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이 정책이 지식산업센터 과잉 공급의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족용지 의무 비율이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기 신도시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에선 6.7%, 3기 신도시에서는 무려 11%까지 치솟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터질 위기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프로그래밍 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넓게 지정해 놓은 자족용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사실상 지식산업센터 딱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하든 말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줄이 막혔을 때. 그렇게 공급 폭탄이 터지니까 금융 시스템이 말 그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유주, 개발사, 은행까지 모두가 이 연서 충돌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은행들은 왜 갑자기 잔금 대출을 끊어버린 걸까요? 이미 중도금 대출까지는 다 해줬으면서 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너무 위험한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앞으로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니까 아예 대출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물론 이구명권이라는 대안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돈을 빌리는 순간 기업 신용도가 깎이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매자가 딱 2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내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실수요자가 있고요. 또 순수하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을 두고 도대체 누구를 구해줘야 하냐는 논쟁이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대출 중단은요, 쓰러지는 도미노의 첫 블럭에 불과했습니다.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시행사가 무너지죠. 그럼 돈을 못 받은 건설사가 휘청거리고요. 결국엔 보증을 서줬던 신탁사까지 위험해지는 이 하나의 위기가 금융, 건설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제냐, 용도 변경이냐. 이렇게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상황에서 과연 탈출구는 있을까요? 현재 크게 두 가지 해법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별적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업할 사람들한테만이라도 대출을 좀 풀어줘서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죠. 근데 이러면 바로 아니 투기한 사람까지 왜 세금으로 살려주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용도 변경. 아예 건물을 주거용이나 숙박시설로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정말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닌 겁니다. 아니 그냥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첫 관문인 용도 변경부터가 쉽지 않고요. 각 호실마다 화장실, 주방 만들려면 배관공사 같은 대규모 설비 공사가 필요해요. 게다가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소방, 주차 규정은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당연히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 공간이나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이 텅 빈 건물들이 바로 그런 새로운 수요로 채워줄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빈 건물의 미래. 이 지식산업센터 사태는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한다는 이 오래된 공식이 이제는 깨져버린 거죠. 결국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건물 모델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된 겁니다. 한양대학교 최원철 교수의 이 지적이 참 뼈아프게 들립니다. 부동산 정책이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있게 된다. 이번 지식산업센터 사태야말로 경직된 계획이 급변하는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래의 유령타워를 열심히 짓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